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김재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또 세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요,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릴 거라서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걱정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세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무의 전문가이시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위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제가 오픈 퀘스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내용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보았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시작은요, 바로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 가장 두려운 거는 여러분들 기술의 변화 그리고 기계가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예전에 인공지능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나요? 사람의 모습을 닮은 로봇가 나타나서 나의 역할들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 2020년 원더키드라고 하는 만화를 모르시죠?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모르실 텐데요. 저희가 9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만화들입니다. 혹시 예전에 독수리 우영제라고는 아시나요? 예, 세대분들이 이제, 네. 독수리 우영제의 배경이 됐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핵에 의해서 지구가 거의 멸망하는 상태인가요? 과거의 2000년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까마득한 미래였고요. 이때가 되면 우리는 달나라에서 살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시대까지는 오지 않았죠.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보다 더 큽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계와 사람의 모습들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나타났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내용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일자리가 과연 미래에도 남아있을까?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크다고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2020년 9월 달에 조사했던 내용에 의하면요, 실제적으로 직장인 10명 중에 7명이 AI가 앞으로 내 업무들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기계라고 하는 부분,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네, 이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 컴퓨트라고 하는 계산하다의 뜻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니까 사람보다 계산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네. 그리고 계산기가 배터리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주구장창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잠도 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죠. 계산이 틀릴 오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산기랑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TV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서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시리아라고 시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지니아,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하였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명견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서울대 장대익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회계사의 앞으로 94%가 대체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불과 5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도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앞으로 나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들을 갖게 되시겠죠.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직업의 절반은 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마이클 오스본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고요. 또한 가트너의 부사장님께서는 2022년,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AI가 의료나 법률 등의 전문직 업무들을 대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죠.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세무사라고 하는 직함을 지칭하지 않고요. 세무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문직이시죠? 대체가 될 가능성이라고 하는 불안함,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계와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이번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이 나타날 때마다 사실상 이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죠. 영국에서 처음 나타났던 러다이어트 운동입니다. 이 러다이어트 운동은요, 산업혁명 초기에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방적기계라고 하는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서요, 숙련공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산업혁명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지금도 연결이 돼서 옵니다. 네, 러다이어트 운동, 커다란 망치로 방직기를 부수면서 이런 숙련 노동자들이 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이런 기계들에 대해서 파괴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일자리들을 이러한 로봇가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도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도 역시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많은 비평 전문가에서는 일자리를 로봇이 뺏어가게 되는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불안감은 과연 처음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I'll be back,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는 알고 계시나요? 이게 84년도 영화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이 터미네이터가 나타났을 때 왜 이러한 영화가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실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가장 발달했던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인간을 대신해서 로봇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모습처럼 이런 로봇도 아니죠. 어떠한 제품이나 기계들을, 부품들을 가지고 오는 로봇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러다이트와 비슷한 운동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알고 계시는 이 터미네이터에는요, T800이라고 하는 사이버네틱 오르가니즘, 사이버네틱 혹은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부분은요, 바로 인간의 통제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이버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T800의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의 이야기가 2029년 LA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80년도에 앞으로 2029년이 되면은 LA의 이러한 기계들이 세상을 점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죠. 앞으로 10년이 채 안 남았는데 과연 LA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영국의 방직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로 다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서 우리의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또한 생산성의 증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요, 처음으로 플라잉 셔틀이라고 하는 방적 산업에 있어서의 첫 번째 직조기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직조기계가 나타나게 되면서요, 당시에 인도라든지 아니면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인도의 방적기가 약 5만 시간에 걸쳐 일하던 일이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얘가 나타나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요, 40년이나 지나긴 했네요, 200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뮬이라고 하는 방적기가 나타나게 되죠. 이후에 역시 수력 발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물레방아처럼 물의 힘에 의해서 방적기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죠. 산업혁명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뭔가요? 바로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이 나타나게 되면서요, 1814년 이 시간은 300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생산성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물론 이 과정에서 나타나던 단순한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의 이러한 내용들의 생산성을 보시게 되면요, 영국은 원면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면 목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전량 수입하죠. 그 수입했던 통계들을 봅니다. 방직 공장이 설립되고 났을 때 1700년대에 500톤 정도를 수입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1970년, 70년이 지난 시대가 되면요, 약 5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죠. 대규모 방직 공장이 나타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 숙련공은 1명에서 3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7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그러니까 이 공장에 있는 근로자의 숫자는 5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규모 방직 공장이 설립된 이후에 1800년대에 오게 되면요, 무려 이 근로자의 숫자가 5,000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거의 인원은 10배씩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에 따른 생산성은 10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죠.
숭늉공들이 점점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일을 하던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죠. 자,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겠지만요. 대규모 방직 공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업이라는 게 출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진 간의 수공업이었죠. 이 기업이 나타나면서 바로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문직도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1900년대 뉴욕 5번가에 있어서의 사진입니다. 당시에는요, 온통 다 마차죠. 다 마차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었다고 해요. 사진상에서요. 근데 10년 뒤, 13년 뒤네요. 뉴욕 5번가의 사진입니다. 마차가 보이시나요? 전부 다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보다는요, 순응하실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순응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될까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거라서요. 잘 알고 계시는 알파고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요리법도 만들고요.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들여다보는 네, 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불과 3년 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자, 동서고금에 있어서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아니죠. 백전불태입니다. 위태롭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적이 뭘까요? 저는 여기에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세무 전문가의 지위와 역할이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세무 전문가들의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네, 토론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왜 이게 나타났을까? 지능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람이 수행할 때,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지능이 필요한 일들을 기계한테 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귀찮거나 싫은 일들을 기계에게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서 경험에 맞춰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추론하는 어떠한 능력,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지적 활동의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계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새로운 능력에 대처하는 자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기계가 굉장히 빨리 따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우신 거겠죠. 자, 인공지능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요.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워렌 머클럭 박사님과요. 그 다음에 월터 피츠 교수님에 있어서의 논문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인간의 뇌처럼 사람의 생각들을 그리고 기능들을 흉내낼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앨런 튜어링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께서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기계에 대한 지능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튜어링 테스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56년에 처음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의 인공지능의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암흑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에 이러한 다시 인공지능의 이야기가 뜨게 되면서 바로 전문가 시스템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들,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어떠한 룰, 규칙에 의해서 넣어놓게 되면은 전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도 전문가이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 제가 세무적인 건 못 여쭤보고요. 자, 열이 납니다. 기침을 합니다. 콧물을 흘려요. 머리가 두통이 심하네요. 혹시 무슨 병인지 아시나요? 옛날엔 그냥 쉽게 감기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코로나가 될지 폐렴이 될지 워낙 다들 전문가가 되어 가시다 보니까 이처럼 어떠한 규칙들을 넣어놓고요. 그 규칙에 맞게 되면 우리가 너는 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전문가 시스템이었죠. 세무에 있어서는 규칙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와 회계에 있어서 전문가 시스템이 나타났던 게 바로 이 1980년대입니다. 그때 회계사, 세무사는 없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딥러닝이라는 이야기 혹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계학습법, 그 다음에 딥러닝. 아까 우리가 이 전문가 시스템에서 얘기했을 때 바로 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규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근데 규칙을 사람이 만들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조건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알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학습해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기계학습법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퍼셉트론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바꿔서 나타나게 된 이런 다층형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부분들이 바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미지넷에서 이 딥러닝을 활용한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서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알파고와 이세돌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각이 보다 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라백 교수님이신데요. 모라백 교수님이 지금 갑자기 어디 계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
계십니다. 이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공지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계에게는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은 굉장히 쉽고요. 사람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한 일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능검사나 체스, 바둑과 같은 것들은요, 어른 수준의 어떤 성능들을 발휘하기에는 굉장히 쉬운데요. 지각이나 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치 1살짜리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게 바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과거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공지능이 약인공지능, 위크 AI란 부분과 그다음에 스트롱 AI라고 하는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정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마치 지능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치 사람처럼 사고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트롱 AI라고 얘기를 하죠. 강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수준에 있어서의 강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실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AI를 말씀드리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스스로 생각해내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이거를 익힘으로써 이와 유사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아직까지 나타난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감이라든지 직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강한 게 도대체 뭘까라고 봤더니 계산에 굉장히 능합니다. 오류를 최소화시키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습니다. 오류를 최소화하는 부분 안에는 역시 정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검색이 굉장히 빠르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검색하는 수준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굉장히 쉽게 하죠. 사람은 금방 지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기억력이 높습니다. 영구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과 많이 다르지 않지 않나요? 수학 문제 계속 풀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외우게 만드셨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누가 더 잘해요?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강한 것, 역으로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약한 건 도대체 뭘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언어 인식, 이미지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언어적인 부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분석을 한 결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평균적인 부분보다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상황,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습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창의력,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기계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경험과 감정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취약한 것들이 바로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실제 IBM 왓슨이요. 암 발생률,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진단율은 인간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암이라고 진단하는 역할은 기계가 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어떠한 충격을 받을지, 이 사람의 표정과 내용들을 아무리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손 조작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직까지 기타를 연주하거나 정밀한 피아노를 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약한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에 있어서의 모습들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미지 실패에 대한 사례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머핀과 치아와를 구분하실 수 있나요? 네, 시력 테스트 아닙니다. 기계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실제 페이스북 이미지 인식에서 실패했던 부분들입니다. 네이버에서도요, 여러분들 그 야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클리닝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사진이 올라오게 되면 아기는 어때요? 다 거의 올 누드인 사진이죠. 이 전부 다 19금으로 찍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 시바견하고 식빵인데요. 욕하는 거 아니고요. 구분되시나요? 이 도너츠하고 네, 강아지. 네, 얘는 불독하고 그다음에 이거 크로아상이라 그러나요? 네, 그냥 다 먹고 싶으신가요? 네,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이미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인공지능은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조금만 보면, 아, 얘는 머핀이야, 얘는 강아지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아직까지도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계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진화해왔던 인간의 모습과 달리요, 수초마다 진화하고 있는 게 바로 AI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접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는 지적 능력을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해낼 거야 라고 했었죠. 하지만 암흑기를 거치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습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들이죠. 딥러닝은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형태로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신경망 구조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역시 학습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용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인공지능 보시니까 뭐 아직도 많이 두려우신가요? 네, 두려우실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보셨던 역사들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함께 로봇이 대체하기에 가장 쉬운 것들 중에 하나는요, 단순 반복적인 일들입니다. 단순 반복하고 또한 룰이 아주 간단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실제 여기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게 바로 청소원인데요.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개도 혹시 로봇 청소기라고 있으신가요? 이 로봇 청소기는 원래 어떻죠? 계속 흡입을 하죠. 계속 진공청소기를 통해서 흡입을 하고 지나갑니다. 앞에 뭐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턴을 하게 되죠. 자, 칠판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런 방이 있습니다. 네모난 방. 우리 집 거의 방들이 네모나시죠? 얘가 이쪽 끝에서 출발해요. 쭉 올라가다 벽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턴, 다시 부딪힙니다. 아래로 턴, 다. 어디만 청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벽면 쪽으로 이렇게 밀어 놓으시는 거죠? 쓰레기나 이런 것들 이렇게 밀어 놓지 않으시나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센서를 통해서 앞에 뭐가 있나, 어떠한 물질이 있나를 찾아다니게 되죠. 그랬더니 예전에 저희 집에 있던 로봇 청소기는요, 혹시 바퀴벌레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얘가 바퀴벌레를 쫓아서 돌아다닙니다. 밤마다. 네, 너무 무서워요. 시끄럽기도 시끄러운데. 그 뒤부터는 내가 청소했던 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생기게 되죠. 이 타워를 통해서 내가 다닐 수 있는 범위들을 보게 됩니다. 홈베이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도 오게 되고요. 얘가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떨어지기 전에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충전을 해야죠. 네. 청소에 대한 부분도 로봇 청소기가 이미 대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얘는 아직 턱을 넘거나 하지 못합니다. 회계사 대체 비율이 가장 낮은 어떤 직군 중에 하나로 속하게 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룰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과의 관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기에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분은 역시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냥 단순한 기장 업무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일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될까요? 어떠한 역량들을 키우셔야 될까요? 아까 4차 산업혁명이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숙련공들이 사라지고 그 밑에 일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꼭 경험이나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어도 되죠. 이때 나타났던 게 바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란 소설을 아시나요? 그 소설의 이야기가 뭐죠? 젊은 소년이
밥을 더 달라 그랬다가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내용들이죠.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무사회에 있어서의 피라미드 내에서 혹시 그 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게 되는 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내용들이죠. 세무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직도 20대 이하에 대한 부분들, 30대, 40대가 가장 많으신데요. 물론 60대 이상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이시거든요. 정년이 따로 있지는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대학원도 많이 나오셨고요. 대부분은 다 대졸이십니다. 물론 이 자격증을 따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하셨을 거고요. 임금 부분도 굉장히 높은 고소득 직종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양극화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세무사의 계급 구조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무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향후 10년간 세무사 취업자 수에 대한 부분들의 전망입니다. 다소 증가.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왜 계속적으로 증가할까요?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저를 불러서 세무 전문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향후 10년간은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왜 도대체 이분들이 증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곳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기업의 경영인이신가요? 아니면 국가인가요?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계급사회가 무너지게 되면서 새로운 계급이 나타났죠. 그게 뭘까요? 기업가라는 계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혁명들이 보다 더 강화가 되면 될수록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냐면 바로 부익부빈익빈이라는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자, 정부의 입장에서 조세를 받을 때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누구의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될까요? 모두 다 똑같이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조세재정 담당자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에 이제 구글이 처음으로 이 트렌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점점 줄어들었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더니요. 네, 위에 그 수도권부터 중부지방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는 회계사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파래져요. 네, 이게 절대 정당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일 뿐이에요. 네, 아래쪽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업의 시작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업가들, 젊은 기업가들이 가장 약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세무와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무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와 종사자 현황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사업자 숫자가 어때요? 점점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죠? 이유는 뭘까요? 세무사의 분들은 많은 분들이 개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개업 세무사보다는 기업의 형태대로 될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집니다. 종사자의 숫자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만큼 조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더 강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소득의 재분배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주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건 제가 솔직하게 잘 몰라서 찾았었는데요. 이 법에 의한 세무사법 2조에 속해 있는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 단순 반복적인 역할들은 기계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외의 다른 역할들은 인간 고유의 역할로 잡으셔야 되겠죠. 세무사에 대한 직업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기업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세무 포탈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법, 그러니까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컨설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업자들이 나타나면 날수록 그러한 기업의 숫자들은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정한 세금과 그다음에 투명한 납세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요.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는 일부러 불법 체납을 하거나 아니면은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제가 너무 이렇게 단정지었다고 지금에 있는 기업가분들이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게 아니라요. 보다 더 공명정대한 형태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한 세무회계 시스템에 있어서의 고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요. 이에 따라서 편리성은 보다 더 증가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장 업무나 단순 반복적이었던 일들, 젊은 세무사분들께 시키셨던 이러한 일들은 기계가 대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이 세금 운용이나 납세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한 세무에 대한 리스크 방지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죠. 투명한 납세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복잡화되었고요. 세무사 구조에 관련된 컨설팅 수요는 앞으로도 보다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업에게 과세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일반 개인에게 과세하는 게 편할까요? 정부의 입장에서 부익부빈익빈이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에 과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법과 제도에 많은 강화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누가 필요할까요? 아까 이러한 추론 구조들을 가져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룰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규칙들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누가 하셔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전문가에 대한 준비 부분입니다. 미리미리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다시 미국과 프랑스에서 네오 더 라이트 운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구글이 우리는 쓰기 굉장히 편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구글에 의해서 구글 연구소가 있는, 구글 본사가 있는 지역 주변에 집값들이 다 올랐대요. 그래서 구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우리는 더 편해지고 더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계의 발달이 우리 세무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세무 전문가의 어떠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우리 이런 시스템들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과거와 똑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이 업을 영위해 가실 수 있을까요? 뭔가 준비가 되고 어떠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 역할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또 이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다만 지금 나만 천년만년 할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이 업에 있어서의 내용들만 계속 보시면 될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가속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단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픈 퀘스천의 형태대로 뭔가의 정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겁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드릴 수 있지만 세무적인 조언들은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신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교훈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그 파도를 거스를 수 없다라면 파도를 타실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